JTBC 뉴스특보 시작하겠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오늘 0시 기준 107명 늘어나면서 8,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주목해서 볼 점은 어제부터 이틀 연속 새로 확진을 받는 분보다 완치되는 분들이 더 많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뉴스특보에서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뉴스특보는 백순영 가톨릭의대 미생물학교실 교수, 고현준 시사평론가, 임지수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지금까지 들어온 속보 상황부터 보도국 취재기자 연결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박병현 기자 연결되어 있습니다. 박 기자, 정부 공식 발표 내용부터 한번 정리해 볼까요? 예, 방역대책본부가 어제 오후 부산 대동병원에서 코로나19 치료 중이던 88살 확진 환자가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이 환자까지 우리나라에서 코로나19로 목숨을 잃은 사람은 모두 73명입니다. 해당 환자는 심장질환과 고혈압 등 지병이 있던 환자로 전해집니다. 또 중대본에 따르면 전체 확진 환자 중 중증 환자는 23명, 위중 환자는 63명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그리고 23일까지 미뤄졌던 초중고등학교 개학 다시 또 연기할 것이냐 이런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죠. 예,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전국 초중고등학교 개학과 관련해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정부는 전국 학교 개학을 3월 9일로 미뤘다가 다시 23일로 미룬 바 있습니다. 중대본은 개학을 추가로 미루는 것에 대해 의견이 나뉘고 있는데 교육부, 질병관리본부 등과 논의하고 있다며 최대한 빨리 결정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이제 마스크 오부제가 실시된 이후에 맞는 첫 주말입니다. 정부가 마스크 공급량도 새롭게 발표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예,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오늘과 내일 이틀 사이에 모두 1,036만 7천 장의 마스크가 공급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주부터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마스크를 구입할 수 있는 마스크 오부제가 적용됐습니다. 주말엔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평일에 구입하지 못한 사람은 누구나 마스크를 구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살 수 있는 장소는 제한됩니다. 주말엔 서울과 경기 지역은 약국에서, 전국 다른 지역에선 약국과 농협 하나로마트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JTBC 박병현입니다. 네, 오늘도 역시 오전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이 있었습니다. 현 상황에 대해서 진단을 했는데 브리핑 내용을 듣고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대구 경북의 상황이 다소 잦아들었지만 집단 감염이 중요한 위험 요소로 부각되고 있으며 확진 환자 수가 조금 줄어들고 있지만 아직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오히려 전국 콜센터와 의료기관, 요양원 등에서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집단 감염이 전국적 유행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하면서 해외로부터의 유입도 막아야 하는 엄중한 시기입니다. 네, 일단은 신규 확진자가 사흘 연속 이제 100명대를 기록하고는 있지만 산발적인 집단 감염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또 해외에서의 이 또 신규 유입도 계속 차단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 안심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 이런 이제 분석이 나왔는데 일단 백 교수님 이 부분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0시 기준으로 107명의 확진자가 있었지만 완치된 숫자, 격리 해제된 환자가 204명, 이틀 연속 지금 완치된 분들이 늘어나고 있는 이 추세거든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실제로 그렇습니다. 늘어나는 것뿐만 아니라 거의 확진자의 2배 가까이가 완치자가 나왔다고 볼 수 있고요. 예. 또 앞으로를 예상해 보면 우리가 지금 2월 18일 날 31번 환자가 나온 이후로 폭발적으로 늘어서 2월 29일 날 909명까지 증가를 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전으로 보면 500, 600명씩 계속 늘어가던 이 상황이 지금은 이제 잠복기 등을 생각을 한다면은 완치되는 환자들이 계속 앞으로 많이 나올 것으로는 보이지만은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 산발적인 이 집단 그 발생이 계속되고 있고 예. 또 대구 경북 지역의 그 일반 시민들의 양성률도 아직도 그다지 낮아지지는 않기 때문에 예. 아직은 안심할 때가 아닌 것은 분명하고 또 역으로 해외에서부터 유입되는 사람들도 또 상당수 생길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예. 이런 부분을 유의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보면 특히 이제 대구 경북 지역에서는 병원에 입원하지 못하는 환자들을 이제 생활치료센터에서 격리시켜서 또 치료를 지켜보는 상황이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효과가 있어서 완치자가 늘어나는 것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그렇죠. 어떻습니까? 일단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자가격리한 사람들도 상당히 완치율이 높아지고 아무 치료도 안 받고서도 낫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더구나 이제 전체 환자 수가 줄어드는 것이기 때문에 예. 병상 수도 상당히 여유가 생길 것으로는 보이고요. 아직까지 눈에 띄게 그렇게 보이지는 않지만 예. 지금 100명 이상씩 줄어드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많이 줄어든다면은 자가격리도 없어질 것이고 입원 병상도 많이 여유가 생길 수 있을 것으로는 보입니다. 네.
그리고 임지수 기자, 현재 이제 대구 경북 지역 상황이 어떤지를 좀 살펴볼까요? 네, 대구에서는 어제 하루 사이에 62명이 늘어서 5,990명으로 여전히 가장 많았습니다. 네. 수백 명 단위로 불어나던 이 확산세는 조금 잡히는 모양새지만 여전히 대구 지역에서 콜센터 등을 중심으로 산발적인 집단 감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 특히 대구 지역 17개 콜센터에서 63명의 확진자가 나온 것으로 파악되면서 걱정을 불러일으키고 있는데 최초 감염자가 신천지 신도로 확인이 되고 있고 걷잡을 수 없는 규모로 감염이 퍼질 가능성은 낮다고 보건당국은 보고 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이제 계속 얘기가 나왔던 것이 대구 경북 지역을 특별 재난 지역으로 이제 선포를 해달라 이런 논의가 있었는데 그 내용이 내일쯤 결정이 될 것 같죠? 지금 실질적으로는 대통령의 결정만 남은 것으로 보이고요. 예. 내일 15일 유력할 것으로 보이는데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한다는 게 이제 법률적 근거가 있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서 이 특별법으로 이제 진행할 수가 있는 것인데 이렇게 된다는 건 감염병으로는 처음입니다. 그동안 재난 상황이 있을 때 지방 정부의 역량으로만은 부족할 때 중앙 정부가 이를 보조해주는 형태로 진행이 될 수 있었는데 이렇게 코로나19처럼 감염병으로는 처음 시작이 되는 것이고요. 이렇게 되면은 여러 가지 복구 계획을 수립한 다음에 재정적인 지원도 중앙 정부에서 이어질 수가 있는 것이죠. 약 예. 50% 정도의 국비가 지원이 가능해지는 것이고 그 외에 주민 생계, 주거 안정 비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 대책이 나올 수가 있는 상황이 됩니다. 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제 수도권에서 이제 각종 이제 집단 감염 사례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대처를 해야 되는데 오늘 오후 2시 방역대책본부 브리핑을 듣고 이야기를 또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콜센터가 위치한 건물에서 추가의 확진 환자는 없었습니다만 확진 환자 가족, 지인 등 접촉자 중에서 추가로 6명이 확진된 상황입니다. 또한 11층 콜센터 소속 확진 환자가 방문했던 경기도 부천시에 소재한 교회에서 종교 행사 등을 통해 현재까지 9명의 확진 환자가 확인되어서 접촉자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어제 일부 말씀드린 대로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는 최근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사항 등을 감안해서 코로나19 감염병 환자의 이동 경로에 대한 정보 공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서 각 지방자치단체에 배포를 하였습니다. 공개 대상 기간은 증상 발생이 있기 하루 전부터 격리 일까지로 하고 확진자의 접촉자가 발생한 장소 그리고 이동 수단을 공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네, 그러고 콜센터 관련 내용을 듣고 오셨는데요. 현재 이제 직원 중에서는 추가 확진자가 없는 상황이지만 직원의 가족 또 지인을 중심으로 한 2차, 3차 감염이 지금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오후 8시 기준으로 구로 콜센터 관련 확진자가 115명으로 나타났습니다. 그중 직원만 82명이고 접촉자가 33명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콜센터 직원이 아닌 콜센터 직원이 다닌 부천의 교회 그리고 그 교회의 신자 중에 또 부천의 요양병원 근무자가 나오면서 소규모 집단 감염이 옮겨붙고 있어서 보건당국이 주시하고 있습니다. 네, 백 교수님. 이제 큰 불은 이제 일단 잡았다라고 하지만 아직 2차, 3차 감염 우려가 있는 상황이니까요. 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요? 예, 근데 이 작은 불도 실제 만만치가 않네요. 예. 보통 이번 상황을 보면은 대부분 교회 예배 거기서부터 시작해갖고 또 지역사회 전파 이렇게 많이 가거든요. 예. 그래서 그것들을 다 찾아가다 보면 굉장히 넓어지는 부분이 있고 또 요양병원 이런 데는 실제로 그 병원 안에 입원해 계신 분들이 상당히 그 취약하신 면역력이 떨어지신 분들이기 때문에 지금 코호트 격리까지 가는 정도의 것이 되고 또 상당히 다른 PC방이라든지 이런 데로 불똥이 점점 튀어가서 실제로 숫자는 그다지 많지는 않지만 전체적으로 그것을 세밀하게 파악해서 진단하고 격리하는 상황이 굉장히 어려울 것으로는 보이지만 네. 아직까지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통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렇게까지 심각한 걱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는 보입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조금 이제 집단 감염이 나타났던 것이 권준 평론가님, 그 서울 동대문구에서 이제 교회와 PC방으로 이어지는 부분에서 그렇죠. 이 집단 감염이 조금씩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지금 집단 감염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소규모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사람들이 모여드는 곳이고 밀폐된 공간인 이 경우들이 많습니다. 예. 지금 대표적인 게 말씀하신 것처럼 교회 그리고 또 PC방.
PC방은 그 콜센터와 거의 구조는 비슷하거든요. PC들이 여러 대 있고 한 사람 한 사람 앉아 있는 그 거리가 이게 그닥 멀지 않은 상황이고요. 그리고 뭐 키보드라든지 마우스라든지 만지는 집기류들에 계속해서 손이 닿고 이 손이 또 내 얼굴이나 뭐 눈, 코로 가는 상황에서 감염이 되는 상황들인데 예. 결과적으로 이곳 PC방에서만 벌어진 일이 PC방을 뭐 방역하거나 폐쇄한다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예. 이들이 또 지역 감염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걱정이 되는 것이고 또 그만큼 PC방이 많고 또 뭐 각 지역별로 교회나 또 이제 종교 시설들도 많기 때문에 예. 이 부분들이 또 계속 걱정이 되는 것이죠. 네. 그리고 또 계속 보면 이제 산발적으로 확진자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대에서도 확진자가 나왔고 인근의 한 IT 회사에서도 또 집단 감염이 나왔다는 소식도 들어와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어제 서울대 공대생 한 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학교 도서관이 폐쇄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예. 지난 8일 오후 학교 내에 있는 도서관을 들러서 한 15분 정도 머물렀다는 것인데 밀접 접촉자는 없었던 것으로 좀 조사가 되고 있어서 예. 향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지하철 서울대 입구역 근처에 스타트업 IT 회사 사무실에서도 6명이 집단 감염이 확인됐습니다. 예. 이틀 전에 20대 남성이 확진 판정을 받은 데 이어서 어제도 같은 회사 직원 5명이 또 확진 판정을 받은 건데요. 최초 확진자가 28살 남성인데 최근 스페인과 체코 등을 방문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지난 4일 저녁 기침 같은 호흡기 증상이 시작됐지만 9일까지 정상 출근을 하면서 동료들과 식사를 하거나 노래방을 가는 등 일상생활을 해왔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정부 세종청사 있는 해양수산부에서도 지금 추가 확진자가 계속 나오고 있어서 전수조사를 들어가는 상황인데 아직 어디서부터 감염이 된 건지 뚜렷하게 지금 밝혀지고 있지 않은 상황인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해수부가 위치한 세종시 상황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네. 오늘 오전 기준으로 세종시 환자 수가 하루 사이 7명이 늘어서 39명이 됐습니다. 그중에 29명이 정부 세종청사 공무원이고 그중에 또 25명이 해양수산부 직원으로 공식 집계가 됐는데 또 오늘 사이에 한 명이 더 늘어서요. 해수부 중에 30대 남성이 추가로 양성 판정을 받으면서 26명이 됐습니다. 예. 앞서 뭐 대구 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했던 신천지 감염 집단이라든지 천안 아산 지역에서 나왔던 줌바 댄스 관련 감염 집단처럼 뚜렷하게 그런 감염 경로가 나오지 않고 있어서 예. 당국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그리고 분당 재생병원 같은 경우 어제 나온 소식인데 이제 처음에는 음성 판정을 받았는데 의료진이 뒤늦게 다시 양성 확진 판정을 받은 사례도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잠복기라고 봐야 될까요, 교수님? 그렇죠. 이 방역 당국이 음성이라고 그냥 안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재검사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밝혀지는 것이고요. 예. 사실은 바이러스의 감염 초기, 즉 잠복기에 있을 때에는 바이러스 숫자 자체가 굉장히 낮아서 이 진단 검사의 그 검출 한도 이내에 있을 경우에는 실제로는 음성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 좀 잠복기가 좀 지나가면서 증상이 안 나왔다 할지라도 바이러스 숫자가 늘어나게 돼서 증식이 되게 되면은 다시 이 유전자 진단 검사에서 양성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을 추적을 해서 지금 밝혀낸 것이고 또 이 밝혀내는 환자들 이외에도 다른 사람들도 아마 계속 반복적으로 진단 검사는 아마 수행하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렇게 이제 산발적인 집단 감염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역시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가 중요하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데 정부도 오늘 브리핑에서 이것을 다시 강조를 좀 한 거죠. 그렇습니다. 이게 또 오늘이 주말이잖아요. 예. 시간이 길어지면 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는 기간이 길어지면 좀 피로감도 생길 것이고 어찌됐건 이 수용성이 낮아질 것을 우려하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너무 오랜 시간 이렇게 사회적 거리두기 집에만 있고 사회생활 하지 않으니까 답답하다, 갑갑하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중대본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브리핑이 있었던 것이고요. 또 다른 대책을 마련하겠다라는 얘기들도 정인경 본부장 같은 경우는 한 바가 있습니다. 예. 뭐 방역 당국에서 방역을 주도적으로 진행해 나가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만 이 방역에 있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내 스스로가 이 방역에 잘 참여하는 것이고 뭐 우리가 맨날 얘기하는 그 손 씻기, 마스크 착용, 뭐 적당한 거리두기 이런 것들이 시작이 되지 않고 이게 막 느슨해지는 상황이 벌어지면 또 어디선가 빈틈을 헤집고 이 병원균들은 활동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예.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좀 깊이 생각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사회적 거리두기 뭐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얘기긴 한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계속 길어지고 하면 국민들의 피로감도 나타날 수 있는 상황을 좀 고려해야 되고 그래서 일각에서 이제 연령별 대상별로 좀 세분화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뭐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는 그렇게 무서운 병이 아닐 수도 있어요. 무증상 감염으로 끝날 경우도 많고 자기 자신이 감염됐다 할지라도 증상을 느끼지 못하는 이런 경증의 환자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는 사실은 다른 사람을 감염시킬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고령자라든지 기저질환자한테 옮겨주지 않도록 이런 노력이 필요해서 젊은 사람일수록 면 마스크라도 꼭 써야 되는 것이 필요하고 예. 다만 좀 양보를 한다면은 그 보건 마스크나 이런 것들은 고령자나 취약자 또는 의료진들한테 양보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또 특히 고령자라든지 기저질환을 갖고 계신 분들은 지금 이 상황에서는 거리 두기 정도가 아니라 아예 외출을 좀 하시지 마시고 네. 사람과 사람과의 만남을 뛰어넘으로 해서 지금 거리 두기, 사회적 거리 두기 많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감염원 자체를 모르기 때문에 누구나 다 의심을 해야 된다는 뜻이거든요. 예. 결국은 사람을 숙주라고 표현을 한다면은 숙주와 숙주 사이의 거리를 띄워놓고 거기에다가 장벽을 세운다면은 이 전파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고령자들은 감염의 위험성이 굉장히 큰 것이고 젊은 사람들은 그 다른 사람한테 옮기는 감염원으로서의 역할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 두 부분이 좀 나눠져서 생각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사회적 거리두기와 관련해서 이제 현재 실시 중인 정책이 초, 중, 고등학교 개학을 연기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예정대로라면 23일부터는 다시 개학을 해야 하는데 아직까지는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개학을 또 연기해야 되느냐 이런 논의가 지금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정부가 이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는데 일단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저희가 그 코로나19 관련해서 지금 대구 경북 쪽에서는 다소 조금 진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서울 지역의 경우에는 또 수도권 지역의 경우에 집단 감염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서 저희가 지금 상당히 긴장의 끈을 놓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개학의 연기가 필요성에 대해서는 의견이 이제 나눠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저희 정부 내에서는 방역 당국하고 교육부하고 논의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일단 방역 당국과 교육부는 빠른 시일 내에 이제 결정을 내리겠다 이런 입장인데 일단 지금 개학을 4월로 연기해달라 이런 요구가 커지고 있는 상황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학부모들 사이에서 얘기가 나오고 있고 청와대 예. 국민청원으로도 지금 올라오고 있는데 이 학부모들의 주장은 그렇습니다. 과거 신종플루 당시에 이 한 학급의 절반이 감염이 됐었다. 하지만 당시에는 치료약이라는 게 있었는데 지금은 이 치료제도 없고 백신도 없는 상태에서 이 코로나19는 더 심각한 상황 아니냐. 그러니 좀 어느 정도 더 진정이 될 때까지 이 개학을 연기해 달라라는 것이 학부모들의 그 청원 내용이고요. 예. 뭐 교총이라든지 관련된 이 기관들도 이 연기 가능성 또 연기의 어떤 현실성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대구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자체에서도 이 좀 개학이 연기가 돼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학교뿐만 아니라 학원에 있어서도 좀 이 부분에 협조를 해달라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실적으로 개학을 해놓고 학원의 문을 닫아달라 이렇게 요구하기가 어렵다 이런 지적들이 그렇죠. 이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정부의 입장은 어떤 상황입니까? 네, 교육부도 어제 전국 시도 교육감과 함께 이제 개학 연기 여부를 논의를 했는데 예. 아직 공식 결론은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 특히 유치원이나 초중고 학생들의 확진자 수가 178명 그리고 교직원 확진자가 83명 이렇게 나온 것으로 파악이 되면서 앞서 말씀하신 그런 청와대 청원 등을 중심으로 이 학부모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는 건데요. 이와 관련해서 이틀 전에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추가 개학 논의는 속단하기 어렵다. 일단 정해져 있는 대로 23일을 전제로 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고 중대본도 논의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오늘 조희연 서울교육감은요. 추가 개학 연기의 필요성을 밝히는 발언을 본인의 페이스북에 옮겨놨는데 예. 이달 23일로 정해진 개학일을 강행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학교 급식 과정에서 전파될 가능성도 높고 통합 과정에서 지하철 등 이용도 걱정이다라면서 구로 콜센터처럼 대규모 집단 감염이 벌어지지 않을 법이 없다라고 이렇게 내다봤습니다. 예. 권영진 대구시장도 공개적으로 대구 지역 학교 추가 개학 연기를 요청하고 나섰습니다. 네. 교수님 이게 좀 어려운 문제이긴 합니다. 개학을 어떻게 할 것인가. 뭐 사회적인 여러 고려 대상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방역의 측면에서 본다면 좀 어떻게 해봐야 될까요? 예, 그 측면에서만 본다면은 이 개학을 연기하는 것이 맞겠죠. 이 학교를 연다는 의미는 결국은 폐쇄된 실내 환경에서 많은 학생들이 모여서 활동을 하게 되고 또 장시간에 걸쳐서 있지 않겠습니까? 예. 거기다가 밀접 접촉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환경이 만들어지는 것이고 또 이 학생들의 감염이라는 것은 사실은 그냥 가볍게 넘어갈 수도 있지만 이들이 감염됐을 경우 서로 전파력이 굉장히 강할 수 있고 또 어른들한테 또 옮겨줄 수 있는 이 사회적인 전파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방역적인 면으로만 봐서는 연기가 맞습니다만 그 외에 다른 것들도 다 고려를 해야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오늘이 이제 첫 주말입니다. 마스크 오부제를 시작하고 난 뒤에 첫 주말인데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자기가 지정된 날짜에 마스크를 구입하지 못하신 분들이 구입을 할 수 있는 주말인데 마스크 관련해서 오늘 오후에 식약처에서 브리핑도 있었습니다. 이 내용도 듣고 오겠습니다. 주중에 구매하지 못한 분들이 주말에 구매할 수 있도록 오늘 약국 공급량을 평일 평균 565만 개보다 많은 792만 4천 개를 공급하였습니다. 오늘부터는 하나로마트에서도 중복 구매 확인 시스템이 적용됩니다. 이번 주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약국이나 우체국에서 이메일을 구매하신 경우 하나로마트에서 구매하실 수 없습니다. 94에서 80으로 전환하는 작업들이 공장에서 실제 기계의 어떤 세팅이나 그다음에 여러 가지 원자재의 어떤 구입 문제 이런 문제들에 대한 어떤 물밑 작업들이 진행되고 있어서 저희가 기대하기로는 다음 주부터 당장 어떤 가시적인 실적이 나오기 시작할 것이고 그게 통계화돼서 제시되는 것은 그보다는 조금 더 지나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일단 오늘 마스크 오부제가 시작된 지 첫 주말 임치수 기자 오늘 약국 주변 풍경이 좀 어땠습니까? 네, 이번 주 시작된 오부제를 잘 몰라서 또는 바빠서 주중에 못 샀던 분들이 오늘 사기 위해서 약국 앞에 또 수백 미터 줄을 지어서 네. 사려고 기다리는 모습 볼 수 있었는데요. 저희 취재진도 사려고 갔다가 또 포기하고 돌아오기까지 했는데 이런 상황을 예상하고 정부는 공적 마스크 공급 규모를 나가고 있는데 오늘 그 현황과 관련해서 발표가 좀 있었습니다. 예. 이번 주말 이틀 사이에 1,036만 7천여 개 마스크가 공급될 예정인데 오늘 총 878만 6천여 개가 공급이 되고 그중 90%가 약국으로 나머지가 하나로마트와 의료기관에 공급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내일은 158만여 개가 모두 약국에 공급될 예정이고요. 서울의 경우 약국별로 오늘 400개, 내일 250개씩 공급이 된다고 합니다. 네. 이게 아직도 조금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늘과 내일은 출생 연도와 관계없이 그렇죠.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좀 헷갈릴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출생 연도에 상관없이 주말에는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는데 주중에 자신이 해당되는 요일에 가서 구입을 하셨던 분은 주말에 구입이 어렵다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아시는 것처럼 뭐 주중에 구입을 못해서 다음 주를 2월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불가능한 상태고 예. 주중에 구입을 하셨다면 주말에도 구입을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주말에는 약국들이 문을 닫는 약국들이 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마스크를 사기 위한 환경 자체가 그닥 좋은 것은 아닌데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농협 하나로마트도 이제는 구입할 수 있는 공간이 됐습니다. 다만 하나로마트 중에서 일부 지역에 따라서는 일요일에는 문을 닫는 곳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좀 미리미리 확인을 하시고 가셔야 될 것 같고요. 대한약사회는 지금 뭐 주말에 운영을 하지 않는 약국들에 대해서 이번 기간 동안은 주말에도 좀 운영을 해줄 것을 권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오늘 브리핑에서 좀 눈여겨서 볼 부분이 정부가 다음 주부터는 이제 KF80, 80 마스크 생산량이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좀 전망을 했는데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네, 정부는 보건용 마스크 보급을 늘리기 위해서 KF94 대신에 이 필수 재료가 좀 적게 들어갈 수 있는 KF80 마스크의 생산을 유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예. 다음 주부터 좀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한다고 했는데요. 국내 전체 보건용 마스크 시장에서 KF80 제품이 5% 정도, 그리고 KF99 제품이 2~3%, 그리고 나머지가 KF94 제품이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식약처는 이렇게 좀 전환을 하게 되면 생산량이 지금보다 최대 1.5배 정도 늘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KF80과 KF94 지금 이제 공적 마스크 나오고 있는 건 대부분 KF94 마스크가 나오고 있는 건데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뭐 큰 기능의 차이가 있다고 봐야 될까요? 실제로 기능의 차이는 있지만 이 바이러스,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감염이라는 것은 비말 감염이기 때문에 예. 침방울을 막는 효과에서는 80이나 94나 N95 뭐 결국 마찬가지인데 예. 실제로 이 마스크를 썼을 때 아마 굉장히 불편하실 겁니다. N95나 이런 마스크들은 더 꽉 끼면은 숨쉬기도 어려울 정도이기 때문에 비말 감염을 막기 위한 효과는 비슷하기 때문에 KF80 보건 마스크를 사용해도 큰 지장은 없을 것으로 봅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제 전문가시니까 또 의료계에 계시니까 의료 종사자들 사이에서 이제 마스크가 부족하다는 얘기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 현장 상황은 좀 어떻습니까? 아마 그 비축량이 모자라는 걸 겁니다. 아. 또 공보위 같으신 분들이 이 검체 채취하고 그럴 때도 마스크를 계속 사용해야 되는데 이 마스크가 보급이 제대로 안 된다면 상당히 불안하실 텐데 일반인들은 좀 이 의료진이라든지 혹은
이 확진된 환자들을 돌보는 사람들, 또 증상이 있는 사람들은 이런 마스크들을 써야 되겠지만 예. 꼭 뭐 이런 마스크를 안 써도 되는 사람들이라면은 일반적인 면역력을 가진 젊은 사람들이라면은 굳이 KF80까지도 쓸 필요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신천지 관련 얘기를 잠시만 해보면은요. 오늘이 이제 3월 14일 이제 신천지의 창립일이라고 합니다. 기념일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대구시에서도 혹시라도 지금 뭐 폐쇄는 돼 있지만 또 모이지 않을까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한 건데 일단 기념 행사를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고 했습니다. 뭐 어느 종교단체나 또 네. 혹은 뭐 그냥 사적인 단체라도 창립일 행사를 좀 크게 하는 편이잖아요. 신천지도 작년 같은 경우에는 잠시 실내체육관에서 한 2만 명이 모여서 아주 큰 행사를 했다고 하는데 네. 신천지 교단 측에서도 공식 행사는 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신도들에게 알렸다라는 입장입니다. 다만 걱정이 되는 것은 지금 뭐 대구 지역에서 격리 해제되신 분들, 자가격리 끝난 분들 이런 분들이 또 워낙에 인원수가 많기 때문에 예. 이들이 또 3355 모여서 소규모로 알리지 않은 상태에서 모임을 가질 경우 또 전파될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니냐라는 걱정이 있는 것이고요. 이게 감염병 예방법이라는 그 법이 생겼기 때문에 예. 이 법에 근거해서 이 행정명령을 하게 되는 것이고 만약에 불법적으로 모인다든지 집회를 가질 경우엔 이 경찰력 동원해서 막겠다는 것이 이 대구시의 어떤 입장이고요. 이들은 이렇게 되면 처벌까지도 가능해지는 것이라서 아주 강경하게 맞서고 있는 겁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대구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신천지 교인들이 한 5천여 명이 이제 자가격리도 해제된 상황이고 오늘 창립일이었기 때문에 좀 긴장을 하고 강경하게 나간 것 같은데 어떤 좀 대응들을 내놨습니까? 네, 대구시는 창립일을 맞아서 신천지 산발적 집단 예배 등을 막기 위해서 41곳 관련 시설을 중심으로 경찰과 함께 협조를 받아 적극 감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예. 앞서서도 창립일 전후로 교인들이 모임을 갖거나 계속 접촉하는 상황이 있으면 적발시 엄벌 조치하겠다고 여러 번 밝힌 적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예배를 강행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지만 앞서 말씀하셨듯 뭐 금지하겠다, 관리하겠다라고 입장을 밝힌 상황에서 예. 강행하지 않지 않을까 하는 또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아직까지는 뭐 공식적으로 행사는 진행이 안 된 게 확인이 됐고요. 예. 그 외에 이 어떤 뭐 소규모 인원들의 모임이나 이런 것들은 행정력과 또 이 경찰력도 투입이 되는 상황이다라는 것까지는 대구에서 알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근데 이만희 총회장이 이제 신도들한테 이제 편지를 보낸 내용이 또 있다고 그래요. 이건 무슨 네. 내용입니까? 그러니까 이 신천지는 전국 지파가 12지파로 나누어져 있다. 뭐 많은 예. 보도들을 통해서 보셨을 텐데 이 12지파 신도들에게 특별 편지 형태의 공문을 보낸 거예요. 네. 지금 우리는 순교자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 하는데 순교자라는 것은 뭔가 이 종교 활동에 있어서 핍박받고 그 대가로 이제 목숨을 잃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건데 이 편지 내용에는 이런 내용이 있다 그러고요. 이 신천지라는 종교가 이 요한계시록 얘기를 많이 한다고 하는데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는 이 배도자가 되지 말자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 배도자라는 건 뭐 믿음을 배신하는 사람들, 믿음을 저버리는 사람들 얘기한다는 거라는데 그러니까 그만큼 이 신천지 신도들이 지금 이 상황에서 이탈될 수 있다라고 판단한 것 같고 이 신천지 신도들을 좀 이렇게 다잡는 용도로 이 특별 편지를 보낸 것이 아닌가 평가되고 있습니다. 네, 신천지 관련 얘기는 요걸 좀 마지막 질문을 하겠습니다. 임지수 기자, 어제 서울시가 이제 신천지 서울법인을 취소하기 위해서 청문회를 열었는데 일단 청문회는 무산이 된 거죠. 네, 어제 신천지 측은 신도 관리와 방역에 집중하느라고 청문회를 나갈 수 없었다 이렇게 불참 사유를 밝혔습니다. 네. 서울시는 신천지가 신도 명단을 허위로 제출하거나 전수조사를 거부하는 식으로 공익에 해를 끼쳤다라는 이유로 법인 취소를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네. 민법상 조항에 따르면은 법인이 공익을 해야 하는 행위를 했을 때 지자체가 허가 취소까지 가능하기 때문인데요. 서울시는 신천지가 불참했지만 청문 절차를 마치기로 하고 이후 내부적으로 취소 사유를 검토해서 이달 중으로 법인 취소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이제 해외 상황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앞서 중앙재난대책본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도 해외에서의 신규 유입도 또 막아야 되는 이제 과제 직면에 있다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해외 상황을 좀 살펴봐야 하는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해서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국내에서 실시되고 있는 드라이브 스루, 그러니까 차의 탄체 검진을 받는 방식도 도입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지금 관련 내용들을 유미애 기자의 리포트로 보시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13일 백악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I am officially declaring a national emergency. The action I am taking will open up access to up to $50 billion. 지난 1월 21일 미국에서 첫 확진자가 발생한 지 53일 만입니다. 미국 내 확진자가 2,000명에 육박하고 사망자가 40명을 넘어서는 등 코로나19의 확산세가 빨라지자 전격 대응에 나선 겁니다. 비상사태가 선포되면 연방재난관리처는 주정부 등의 검사, 의료시설 등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휴교령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문을 닫는 학교는 4만 6천 곳에 이르며 학생 2,600만 명이 수업을 중단했다고 현지 언론들은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국내에서 실시되고 있는 드라이브스루, 즉 차에 탄 채 검진을 받는 방식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이날 국가 비상사태 선포로 미국 뉴욕 증시는 전날 기록했던 1987년 이후 최대 폭락에서 벗어나 11년 만에 최대 폭등세를 보였습니다. 한편 오늘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전일 대비 107명 증가한 8,086명을 기록했습니다. JTBC 유미입니다. 네, 그리고 세계보건기구 WHO 사무총장은 유럽이 코로나19 진원지가 됐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전 세계로 퍼져나가 있는 상황인데 유럽 상황도 짚어보겠습니다. 보도국 다시 한번 연결합니다. 박병현 기자, 특히 이탈리아가 이제 유럽 국가 중에 가장 피해가 큰 지역이죠. 확진자 계속 늘어나고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탈리아에선 코로나19로 숨진 사람이 하루에만 200명을 넘어섰습니다. 이탈리아 보건당국은 현지 시간 13일 오후 6시 기준 확진자는 모두 1만 7,660명, 누적 사망자는 1,266명이라고 밝혔습니다. 누적 확진자와 사망자 모두 중국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는 올림픽 성화 봉송 일정도 취소를 했다고요? 예, 그리스 올림픽위원회는 관람객이 모이는 것을 막기 위해 2020년 도쿄올림픽 성화 봉송 일정을 취소한다고 밝혔습니다. 올림픽 성화는 어제 올림피아에서 체화됐습니다. 이후 일주일에 걸쳐 그리스 내 3,200km 구간에서 성화 봉송 행사가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사람들이 모일 것을 우려해 이를 취소시킨 겁니다. 다만 오는 19일 일본에 성화를 넘기는 건 예정대로 진행될 방침입니다. 독일에서도 전국적으로 휴교령이 내려졌습니다. 연방 16개 주 가운데 12개 주가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의 문을 닫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유럽 여러 국가와 이제 국경을 맞대고 있는 스위스 긴급 경제 지원안을 발표했다고요? 예, 스위스 정부는 코로나19로 피해를 보는 기업을 위해 13조 원 규모의 긴급 경제 지원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더불어 중소기업에 대해선 7,500억 원 상당의 긴급 대출 지원 방안도 함께 나왔습니다. 이런 대책의 배경엔 스위스 내 코로나19 확진자가 1,000명을 넘어서면서 대규모 문화행사, 여행업, 식당 등의 사업의 침체가 예상됐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JTBC 박병현입니다. 네, 이제 국내 상황과 함께 해외 상황도 시시각각 어떻게 변하는지를 눈여겨서 봐야 우리의 또 방역 대책을 세울 수 있는 시점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조금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찬히 얘기를 해볼 텐데 먼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를 했군요. 그렇습니다. 이틀 전에 대국민 기자회견을 했었고 특별 기자회견을 또 가졌어요. 예. 네, 또 가지면서 했던 얘기가 바로 이 국가 비상사태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선언한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러면서 다가오는 8주, 8주가 중요하다라고 강조를 했는데 아시는 것처럼 이 코로나19 발병 초기에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은 여기에 있어서 크게 위험하지 않다. 예. 이런 입장을 견지해 왔었는데 지역사회 전파라든지 미국 사회에서 확진자가 2,000명이 넘고 예. 사망자 수가 계속 올라가면서 이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했는데요. 이 연방재난관리처라는 곳이 있는데 이곳이 비상사태가 선언이 되고 나면 그러니까 연방정부가 지방정부에 이 금전적인 부분 또 여러 가지 방역적인 부분을 지원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예. 이 500억 달러가 넘는 이제 재난기금을 활용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 트럼프 대통령도 강조를 했었는데 이렇게 되면 미국도 중앙정부에서부터 전체적인 방역에 신경 쓰겠다라는 부분으로 이해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좀 뭐 특이해서 볼 점이 우리나라가 이제 드라이브 스루 방식을 처음 시작을 했는데
뭐 이 방식도 도입하겠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관련해서 공중보건 전문가들하고 의견 교환을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했다라는 얘기인데요. 예. 제약회사라든지 아니면 소매업자들하고도 계속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진행하고 있는 차에 탄 채 이 검사를 하는 드라이브 스루 이 검사 방식을 체크해 보자라는 얘기가 있었고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미국에서는 지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장 크게 관리하는데 이제 구글이라는 회사잖아요. 예. 이 구글과도 이 부분을 협의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백 교수님,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그동안 확진자가 뭐 빠르게 늘어나진 않았지만 최근에 확진자가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미국 내에서도 지역사회 감염이 시작됐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우세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시작됐다기보다는 상당히 늦은 부분이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는 이 상당 부분이 감염원을 모르고 감염원을 아는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예. 모르고 또 실제로 밀접 접촉자가 얼마나 있는지 그걸 우리처럼 이렇게 세밀하게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즉 예. 방역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다는 것이죠. 더구나 그 진단 검사에 있어서도 실제로 초기에 CDC에서 그 허가를 받은 그 인증받은 그 키트가 좀 문제가 있어서 많이 예. 실시를 못했고 민간 영역에서는 진단 자체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미국의 시스템이라는 것은 보험 제도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예. 보험이 없는 사람들은 뭐 수천 불씩 내야 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감히 진단을 받을 수도 없는 상황이었고요. 지금으로 보면은 지방 정부가 이제 공공 영역에서 하겠다는 얘기인데 트럼프 대통령의 말에 500만 건이라는 건 좀 문제가 있어 보이는 것이 예. 이 키트 같은 것들이 지금 FDA 승인을 다 받아야 하는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 키트를 다 승인을 받는다 하더라도 실제로 우리나라에 있는 그 병원에서의 선별검사소에서 하는 진단이라는 것은 신속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다 소독하고 새로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빨리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많은 진단검사를 수행할 수 없어서 지금 이 드라이브 스루 같은 이런 우리나라의 방식을 도입을 한다면은 한꺼번에 많은 사람들을 진단을 할 수가 있어서 미국 사회 내에서의 지역사회 전파가 얼마나 일어났는지 또 실제로는 그것을 우리처럼 빨리 진단하고 격리를 해야만 치료 시기도 잡을 수 있는데 미국은 벌써 그것이 늦은 것이 사망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야. 치사율이 높다는 얘기는 벌써 상당히 진행이 돼서 이 진단을 늦게 함으로 해서 치료 시기를 못 찾는 이런 사람들이 생겼다는 것을 뜻하기 때문에 미국도 지금부터는 방역을 잘 해야만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신속성이 더 필요한 시기라고 봅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나라가 뭐 중국이랑도 교역이 많습니다만 미국과도 교역이 상당히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 상황을 좀 우리가 주의 깊게 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싶은데 어떻습니까? 예,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도 사실은 중국에서부터의 노출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이 실제로 그 관광객이라든지 미국에 중국 사람 거주하는데 방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었기 때문에 지역사회의 전파가 상당히 많이 있었을 수가 있고 예. 또 해외에서 유입되는 사람들도 그 감염원뿐만 아니라 그 지역사회 내에서의 전파가 지금 상당히 많이 만연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만만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국경이 다 이어져 있는 유럽 이야기로 좀 넘어가서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먼저 뭐 속보 상황은 이런 내용이 들어와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양국의 공조 방안을 논의했다. 이런 속보가 들어와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과 전화 통화로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 어떻게 힘을 합쳐 대응할지 논의를 했다고 합니다. 두 사람은 최근 이 세계적 대유행으로 정의된 이 코로나19 사태의 심각성에 대해서 같은 인식을 가졌다고 하면서 이런 앞으로 머리를 맞대서 대응해 네. 나가자고 했는데 이 마크롱 대통령은 한국의 경험을 공유해주면 위기 상황을 극복하는 데에 참고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고 문 대통령은 우리가 이 방역과 치유 과정에서 쌓아놓은 축적해놓은 경험과 임상 데이터가 많다. 이것을 국제사회와 적극 공유해 나가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지금 세계보건기구도 유럽의 상황을 좀 심상치 않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거브라이어수스 WHO 사무총장이 했던 말들을 보면 아주 인상적인 부분이 많습니다. 지금 유럽 같은 경우에는 뭐 이탈리아나 스페인, 프랑스 계속해서 확진자 늘어나고 있고 예. 사망자 수가 그 무엇보다 빠른 속도로 또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WHO에 따르면 전 세계 123개 나라 13만 명 넘는 그 확진자가 있다라는 것인데 유럽이 그 중국에서 한참 이 내용이 보고될 때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이제 코로나19의 새로운 진원지가 되고 있다라는 얘기까지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좀 강조를 했습니다. 중국 그리고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굉장히 공격적으로 진단을 실시해 왔고 이 부분에 있어서 접촉자 추적 또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분명히 컨트롤하고 있다.
컨트롤이 가능한 어떤 질병으로 본다라는 얘기도 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유럽에 어떻게 적용이 될지는 좀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확산세가 굉장히 빠른 거죠. 그렇습니다.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게 확진자 수가 아니라 사망자 수가 200명이 넘는 그러니까 하루 하루에, 만에 예. 200명이 넘는 상황들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탈리아 다음으로 또 확진자가 많은 곳이 스페인인데요. 스페인도 오늘 국가 비상사태 선언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망자가 지금 122명, 그러니까 닷새 만에 한 7배 정도 늘어난 이 스페인의 사망자 수고, 프랑스도 이 관련해서 100명 이상 모이는 이제 행사는 하지 마라. 국가 차원에서 지금 제약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영국 같은 경우에는 지방선거를 뭐 이렇게 미루거나 아니면 중단하는 상황들, 또 뭐 많이들 아시는 것처럼 프리미어리그 축구 경기도 전면 중단이 됐고요. 예. 앞서 뭐 리포트에도 나왔습니다만 그리스 같은 경우에는 올림픽 성화 이 국내의 봉송 과정들도 전면 취소하는 이런 상황들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백 교수님, 유럽의 속도가, 그러니까 WHO도 지금 중국의 속도보다 더 빠르다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예, 훨씬 빠르고 특히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사망률도 굉장히 높습니다. 예. 프랑스나 독일 같은 경우는 실제로 그 확진자 숫자가 그렇게 급격하게 늘지 않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의료 수준이 높아서 상당히 치유가 되고 있습니다만은 네. 실제로 그 스페인이나 혹은 이탈리아나 이런 데서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가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의료 공백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예. 또 이런 의료 공백이 일어난 건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대구 경북 지방에서 일시적으로 일어났던 상황이고, 또 이러한 여러 가지 임상 정보 또는 이 방역을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정보는 사실은 중국보다는 우리나라가 훨씬 더 구체적일 수가 있습니다. 중국은 예. 그 사회주의 국가의 특성상 아주 물리적인 봉쇄를 통해서 했지만 우리는 민주적인 봉쇄로 대구를 물리적으로 봉쇄하지 않고도 결국은 해낼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거든요. 이런 걸 참고를 하기 위해서 이제 이탈리아 같은 경우도 사실은 북부를 봉쇄함으로 해갖고서 실제로 효과는 별로 얻지 못하고 확산되는 악영향만 받았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탈리아라든지 유럽 전체가 지금 프랑스 대통령도 그랬던 것이 우리나라로부터의 여러 가지 그 정보들을 공유함으로 해서 아마 해결은 잘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이탈리아 같은 경우가 상당히 문제입니다. 너무 최악의 상황으로 가고 있고 진단이나 이 치료가 병상이 계속 못 쫓아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망률이 거의 6%를 나타내고 있으니까 우리나라나 중국에도 뭐 벌써 몇 배의 사망률을 나타내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아마 중국의 의사들도 많이 지금 지원을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자기네 그 경험을 공유하기 위해서 예. 그 프랑스라든지 이탈리아, 특히 이탈리아 쪽에 많이 가서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하는데 그 중국의 방식은 조금 특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병원을 많이 짓지 않았습니까? 예. 그 병상을 늘리기 위해서는 병원을 지어야 된다 하는데 사실 이 민주주의 국가들에서 병원을 저렇게 중국처럼 뭐 저렇게 짓는 일주일 만에 건, 짓고 예. 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예. 오히려 우리나라의 정보가 훨씬 더 민주적으로 통제하기는 더 좋은 방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아마 이탈리아도 굉장히 의료 수준, 방역 수준이 높은 나라이기 때문에 지금은 저렇게 최악의 상황으로 가고는 있지만 아마 어느 순간인가는 통제가 되고 잘 마무리는 될 것으로 보입니다만 그 전부 시간의 문제이겠죠. 또 하나는 EU 쪽의 이 국경이 예. 제대로 막혀 있는 국경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리 이 바이러스 쪽에서 방역 쪽에서 봉쇄를 한다 할지라도 이 확산되는 것은 아마 막지는 못할 것이기 때문에 그 EU 국가들 유럽 전체가 아마 지금 굉장히 당황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앞서 말씀해 주신 것에 있어서 그러니까 BBC에서 나온 그 보도 내용이 굉장히 인상적이에요. 우리나라 사례를 굉장히 주목해서 보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3T라고 얘기합니다. 뭐 그러니까 추적, 진단, 치료에 있어서 한국에서 보여줬던 역량이 대단하다. 이 부분들은 유럽에 지금 확산되고 있는 상황들에 있어서 적용할 필요가 있다라는 외신 보도들도 나오고 있는 것처럼 유럽 각국에서 지금 사실은 당황했던 부분들도 제법 있을 것이고요. 그러니까 케이스로 볼 수 있는 게 중국 사례와 우리나라 사례인데 우리나라 사례를 굉장히 모범적인 사례로 지금 보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렇게 되면 이제 다시 역으로 해외에서 우리나라로 유입되는 걸 어떻게 잘 차단하고 방역할 것인가, 이게 다시 문제로 돌아오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제 같은 경우에도 이제 프랑스 국적의 여성이 국내에서 확진되는 사례도 발생을 했기 그렇죠. 때문에 교수님, 이 부분은 좀 다시 어떻게 우리가 대책을 좀 꼼꼼하게 세워나가야 될까요? 우리보다 먼저 가는 것이 중국의 사례이기 때문에 지금 보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중국은 거의 뭐 한 자리 숫자로 떨어졌는데 대부분의 환자들이 해외에서 유입되는 환자들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현재는 이제 해외에서 유입되는 환자들 위주로. 중국의 경우는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그럼 예. 우리나라의 경우는 어떠냐면 우리나라에도 해외에서 유입되지만 우리나라는 아직도 국내에서 발생하는 환자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예. 방역은 그쪽에 초점을 두고 있지만
또 해외에서 유입되는 것을 잘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가 지금 입국 금지라든지 입국 제한 같은 것들이 의미가 있을까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나라 이외의 나라들, 일본이라든지 미국, 유럽, 동남아시아 전부가 다 지역사회 전염이 굉장히 만연해 있는 상황으로 보이는데 어느 나라를 입국 제한을 한다고 그래서 지금은 될 일이 아닌 것 같아서 특히 이 방역 면에서 보면 우리나라의 그 특별 입국 관리라는 것, 즉 입국한 다음에라도 끝까지 추적해서 그 환자를 찾아내겠다는 방식이 굉장히 좋은 방식으로 보이는데 예. 이 바이러스가 무서운 점이 검역에서 걸리지가 않는다는 것이죠. 예. 무증상 감염으로 들어오고 잠복기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해외에서 들어오는 환자들, 감염된 사람들을 검역 그 당시에는 걸러낼 수가 없지만 실제로 여러 가지 추적들에 의해서 빨리 확진하고 진료하고 진단하고 치료한다면은 이 부분도 지역사회 전파를 막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 부분이 우리나라 이제 국내 상황이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은 방역의 최대한의 목표를 해외로부터 오는 역유입을 막는 이런 모범적인 사례가 될 수 있으면은 우리가 미국처럼 저렇게 입국 제한, 유럽발 입국을 완전히 제한하는 이런 방식이 아니더라도 충분히 방역을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줄 수 있을 텐데 그렇게 아마 쉬운 일은 아닌 것으로는 보입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지금 검역 과정에서, 그러니까 방문자의 해외에서 들어오는 이 방문자들을 검역하는 과정에서 잘 걸러지기 어려운 이 코로나19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입국 제한을 택하는 나라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방문자 입국을 제한하는 나라가 몇 개국 정도 되는 거죠, 현재? 네, 오늘 오후 2시 기준 한국발 입국자의 입국을 막거나 제한하는 나라나 지역 131곳으로 늘었습니다. 예. 각기 제한의 정도는 다른데요. 한국발 여행객 입국을 전면 금지하는 나라가 55곳인데 슬로바키아, 체코 등에 이어서 우즈베키스탄이 또 명단에 추가됐습니다. 그리고 대구나 경북 지역 등 일부 한국 지역을 상대로 입국을 금지하는 국가는 미얀마나 필리핀 등 6곳이고요. 이에 따라서 해외 출국 시에 상대편 국가가 요청을 하면 검사하는 시점에 코로나 증상이 없었다, 이런 것을 확인해주는 의료기관 명의의 확인서를 질병관리본부에 인증과 함께 문구를 넣어서 좀 보내주고 있다고 합니다. 네. 지금 이러다 보니까 지금 국제선 항공기 운항이 전반적으로 좀 멈춰서는 추세인 네. 것 같습니다. 제주국제공항 같은 경우에는 예. 51년 만에 국제선이 전혀 안 뜨는 상황까지 지금 나왔어요. 5개 나라, 26개 노선, 390편의 이 비행기가 아예 멈춰선 겁니다. 뭐 그동안 기상 악화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비행기가 뜨지 못한 적은 있었지만 이렇게 감염병 이후로 이렇게 국제선이 끊어진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이죠. 네. 지금 관련해서 이제 전 세계가 얼어붙고 있는 상황인데 이 코로나 관련해서 이 전 세계가 좀 힘을 합쳐서 대응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이제부터는 코로나19 관련해서 몇 가지 사항들을 좀 중점적으로 체크해 가면서 팩트 체크성으로 조금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코로나19 환자들의 경우에 이제 발열이나 기침, 이제 호흡기 증상이 나타난다, 이렇게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런데 지금 현장 의료진들의 얘기를 보면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설사 증상이 중국보다 조금 더 많은 것 같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기도 하고, 특별한 의심 증상이 없는데 양성 판정을 받는 사례가 많아서 혼란스럽기도 하다,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좀 어떻습니까, 교수님? 이 바이러스의 특징이 지금 아무런 증상도 없이 즉 무증상으로서도 감염이 성립되어 있고 실제로 유전자 진단을 하면은 양성으로 나오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예. 그 설사가 많다는 것도 설사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증상들이 약간 섞여 있으면서 설사가 나오는 경우일 것이고, 이건 다른 감기 증상들이랑 전혀 구별이 되지 않습니다. 더구나 독감 같은 경우는 심각한 근육통 같은 것들이 생기는데 이 바이러스의 특징은 굉장히 약한 근육통이라 거의 컨디션이 좀 떨어져 있다 하는 생각 정도, 좀 건태감 정도로 끝나기 때문에 예. 그것을 구별해내기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완전히 무증상들도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 설사라는 것도 이거야 하나의 증상으로서 볼 수는 있지만 이것만 갖고 지표로는 삼을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일단은 신규 확진자 숫자가 이제 100명 정도로 떨어진 상황이고, 일단은 지금 완치되는 분들도 늘어나는 상황이지만 아직 안심할 수 없기 때문에 이 환자들을 선별하는 기준을 뭔가 더 체계적으로 좀 세분화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 이게 좀 현실적으로 또 어렵잖아요. 현실적으로 어떻습니까? 그것이 어려운 것이 무서운 점이죠. 예. 예, 전혀 무증상인 사람들도 한 10% 이상씩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그러면은 증상이 있는 것으로 할 것이냐 하는 것은
결국은 아주 선제적인 진단을 많이 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방식이 제일 좋다고 볼 수 있는 것이 이런 무증상 감염 또는 잠복기 감염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뭐 지금으로서는 이 증상만을 가지고서 어떤 선별을 한다는 것은 좀 무리인 것 같이 보입니다. 일단 검사 역량을 더 동원해서 검사를 최대한 많이 하는 것이 일단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군요. 예, 그렇습니다. 중국의 사례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무증상 감염 관련 연구가 좀 진행이 됐나요? 예, 중국에서도 무증상 감염이 많았었고요. 예. 중국에서는 또 뭐가 문제였었냐면은 일단 폐렴으로 진행된 상황에서도 그 유전자 진단 키트가 정확하지가 않아서 그 증례를 만들 수가 없었던, 즉 지금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이 분명한데도 그걸 증명할 수 없는 경우도 많이 있었거든요. 예. 근데 우리나라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우리나라 지금 진단 키트를 가지고서 진단을 한다면은 그 부분을 선별해낼 수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이 진단 키트가 여러 가지가 지금 개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 새로운 진단 키트, 즉 신속 진단 키트라든지 혹은 엘라이자 키트라는 면역 진단 방법도 지금은 도입한다면은 예. 우리나라에서 적용을 해갖고 굉장히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고, 이것은 많은 사람들한테 신속하게 또는 빠른 시간 안에 싼 경비로 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는데, 다만 좀 이 신속 진단 키트 같은 경우는 정확도는 떨어지지만 예. 85에서 한 95% 정확도로 선별 검사를 한다면은 실제로 많은 환자들한테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교수님 말씀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문득 듭니다. 그러니까 역량을 동원해서 또 진단 키트를 많이 개발해서 많은 수의 검사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 됐는데, 문제는 지금 이제 전 세계가 교역이 지금 많이 막혀가고 있는 상황, 그리고 국제선 비행기도 막혀가고 있는 상황이다 보면 이 진단 키트를 만드는 이 수급 문제는 어떻게 될까요? 글쎄요, 지금 이 유전자 진단 키트라는 것은 사실은 검체 채취부터 유전자를 분리해내는 과정, 그리고 유전자를 증폭하는 과정, 또 분석하는 과정, 이렇게 다 나눠질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 입국 금지하는 나라들 중에서는 이런 능력이 없는 나라들이 많거든요. 예. 그래서 이 키트만 가지고 되는 일이 아니라 기술도 좀 어느 정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유전자 진단은 좀 그런 부분에서 역량이 떨어지면 모자랄 수 있다 할지라도 신속 진단 키트 같은 것들은 일반 의원급에서도 다 할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역량 진단 키트의 그 수급은 굉장히 좋은 편입니다. 해외 수출도 할 정도로 좋은 상황이지만 예. 다른 나라에 수출을 할 때도 이런 간편한 싼 방법을 좀 개발도상국 같은 데 수출을 한다 그러면 그 부분에 그 WHO에서 얘기하는 해외와의 공조 같은 것들도 굉장히 영향을 많이 줄 수 있는 좋은 방법으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계속해서 나오는 이야기가 날씨 변수입니다. 고현준 평론가님, 이제 WHO도 이게 날씨 따뜻해진다고 코로나19가 움츠러들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좀 전망을 내놓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실제로 이제 날이 따뜻해지고 습도가 더 많아지면 바이러스가 좀 사그라들지 않겠느냐라는 기대를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아시는 것처럼 동남아에 있는 뭐 싱가포르나 말레이시아 등의 나라에서도 감염자가 나왔던 것이고, 이 부분을 WHO도 얘기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까지 나와 있는 어떤 증상이나 증거로만 봤을 때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신종 형태이기 때문에 아는 바가 워낙에 없는 부분이라서 무덥고 습한 지역이라고 해서 뭐 줄어든다라고 말하기는 어렵다라는 게 WHO의 이야기인데, 계속해서 걱정되는 건 그런 거죠. 우리가 날씨가 이제 변하는 나라에 살고 있으니까 우리가 이제 뭔가 인위적으로 만들어가지고 이제 약을 만들거나 치료제를 만들 수 없는 상황에서 기대할 수 있는 게 날씨밖에 없다는 것도 약간은 좀 서글픈 얘기가 되잖아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불안감들이 있는데 이 WHO에서는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좀 전해드립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이 코로나19가 이제 사멸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계절성 독감처럼 계속 나타날 수 있다, 이런 지금 전망도 나오고 있는 건데, 교수님께서는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그거는 변이주가 생기면 나올 수가 있죠. 계절성 독감이라는 뜻은 새로운 바이러스가 나왔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19라는 의미는 19년에 처음 발견돼서 19년 아닙니까? 근데 예. 이게 RNA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변이가 생기면 우리 면역력이 생겼다 할지라도 새로운 바이러스에 대한 면역력은 생길 수가 없어요. 그러면 20년에 나오는 새로운 바이러스는 또 올 가을쯤부터 시작해갖고 또 유행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새로운 바이러스라고 볼 수가 있고, 계절성 코로나 바이러스, 즉 계절성 독감처럼 계절성 코로나 바이러스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확률은 있다고 보이고, 지금까지도 그 연구에 의하면은 상당히 변이주가 지금 많이 나와 있다고는 하지만 예. 아직까지도 우리 면역 항체랑 과연 얼마나 방어가 되는지에 대한 그 특이한 바이러스라는, 새로운 바이러스라는 증거는 아직 없기 때문에 아직은 염려를 안 해도 되겠지만 새로운 바이러스가 나올 확률은 항상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코로나19도 빨리 어떤 치료제라든가 어떤 백신이라든가 이런 것이 개발되어야 하루빨리 유행을 좀 종식시킬 수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 건데, 치료제 개발이
오래 걸리잖아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지금 새로운 치료제를 만든다 그러면은 치료제의 그 효과보다도 예. 안전성이 먼저 확보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이건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동물 실험이라든지 임상 실험을 거치면은 지금 올해 안에 만들기가 거의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지금 기존에 있는 약물들 중에서 그건 거의 안전성은 좀 확보가 되어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 바이러스에 대한 어느 일정한 효과, 바이러스 억제 효과가 있다면 사용할 수 있어서 지금 그런 것들을 분석하고 있는 중이고요. 백신의 의미도 결국은 마찬가지입니다. 이 백신을 만드는 것 자체는 그다지 어렵지 않지만 그 만들었을 때 그 바이러스 백신의 안전성을 하기 위해서는 동물 모델도 있어야 되거든요. 그 동물에서의 안전성, 또 동물에서의 유효성을 다 확보한 다음에 다시 임상 실험을 들어가고 사람한테까지 적용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뭐 몇 달 안에 이루어질 수는 없는 일이고 뭐 적어도 5, 6개월 이상 걸린다면은 백신이 만들어졌을 때는 벌써 우리 인류가 거의 다 면역을 갖고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상품성이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 새로운 변이주가 만들어진다면은 새로운 계절성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백신을 다시 개발하면은 사용할 수 있지만 지금 이 바이러스에 대한 백신은 상당히 경제성에서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가 이 유행이 종식이 되려면 어떤 인구 집단에서 일정 이상이 면역력이 생기면 그 병이 자연스럽게 이제 종식이 되는 수준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렇게 된다면 코로나19에 걸린 다음에 이제 완치가 되면 항체가 생기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 여러분들의 관심이 많습니다. 어떻습니까? 그 메르켈 총리가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인구의 뭐 60, 70%가 감염될 수 있다 하는 얘기가 60, 70%가 감염된 다음에 다 항체가 생긴다는 것이거든요. 즉 예. 완치가 됐다는 것은 우리 몸에 항체가 생겼다는 뜻이죠. 근데 그 항체가 이 바이러스가 좀 변이가 됐을 때 과연 막을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새로운 변이주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체를 만드는 것, 우리 인체가 만드는 것, 그거는 우리 인류가 면역력을 갖는다는 걸 뜻하기 때문에 바이러스 입장에서 보면 공격할 숙주가 없어지는 뜻이 되는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많은 분들이 이제 궁금해하시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시중에 이제 떠도는 얘기들이 있는데 관련해서 그 팩트 체크를 좀 오셨으니까 관련해서 좀 얘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평론가님, 폐렴 주사 맞으면 코로나 물리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정말 많은 전문가들이 말씀을 하세요. 직접적으로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다라는 얘기들 많이 하시거든요. 폐렴 주사. 그러니까 이 코로나19가 빨리 진행이 되고 이 폐렴으로 진행이 된다라는 얘기는 뭐 초창기부터 쭉 해왔던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미국 CDC 얘기를 보면 어느 정도 뭐 호흡 곤란이 온다라는 수준이 약간 숨이 찬다 정도가 아니라 우리 사람이 물에 빠져서 숨을 쉴 수 없을 정도의 어떤 호흡 곤란으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된다는 게 이 폐에 어떤 데미지를 준다는 것인데 그래서 이 폐렴 주사 얘기가 나온 것 같아요. 그렇지만 뭐 여러 전문가들의 얘기로는 과학적인 근거는 현재 전혀 없고 이 부분을 맹신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이 비슷한 얘기로 무슨 코로나 한약이라든지 뭐 코로나 뭐랄까요? 그 면역력을 높여준다는 시중에 여러 가지 것들이 지금 돌아다니더라고요. 이런 모든 부분들 식약처에서 얘기한 바로는 어떤 예방약이라든지 백신이라든지 치료제 아직까지 허가된 것은 전혀 없다. 이 부분을 참고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백 교수님, 폐렴 주사를 맞으면 이제 코로나19를 좀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 이제 이런 아이디어에서 시작이 된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글쎄 지금 이 폐렴 주사라는 의미가 과연 무엇인가? 세균성 폐렴일 경우는 보통 항생제로 치료를 해서 예후가 좋아지거든요. 그러면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었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바이러스가 보통 일반적으로 감염이 되면 우리 몸이 증상을 나타내면서 면역력이 굉장히 많이 떨어집니다. 그럴 때 이 폐렴 구균 같은 것들이 우리 몸에 감염되면서 폐렴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선제적으로 폐렴군 예방주사를 맞으면은 적어도 바이러스에 감염되었을 때 면역력이 떨어져서 이런 세균들의 감염에 의한 폐렴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방어 효과는 있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지만 이 바이러스의 감염 그 자체를 막아줄 수 있는 방법은 지금까지는 없기 때문에 이런 주사라는 의미는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코로나 뭐 주사라든가 아니면 코로나 어떤 한약 아니면 코로나 어떤 면역력을 높여주는 어떤 약품들 뭐 이런 이제 광고들도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관심이 많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면역력이 좋으면 코로나로부터 몸을 지킬 수 있다라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떻게 좀 보십니까? 그게 자연스럽죠. 면역력이라는 것은 우리 몸의 결국은 컨디션인데 어떻게 하면 컨디션을 올릴 수 있느냐? 과연 약물이라든지 뭐 어떤 식품이라든지 건강기능식품 같은 것들로 우리 몸의 면역력을 과연 올릴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의학적으로는 좀 의문이거든요. 예. 다만
여러 가지 스트레스라든지 영양 부족이라든지 뭐 휴식을 못하고 스트레스에 의해서 불면증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의해서 면역력이 떨어지는 건 막을 수 있어요. 그런 예. 것들을 하지 않으면 막을 수 있기 때문에 면역력을 올리는 건 어렵지만 면역력이 떨어지지 않게끔 자기 컨디션을 잘 유지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시기입니다. 지금 보면 그런 사례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가 격리 중에 이제 완치되는 사례들이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자가 격리 중에 충분하게 휴식을 취했다 이런 보도들이 나오는데 어떤 식의 휴식을 취하는 것, 어떤 식으로 생활하는 것이 면역력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인가 좀 관심들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면역력을 높인다기보다는 내 면역력을 지키는 거. 지키는 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제일 어려운 것이 이것이죠. 너무나 공포스러워서 불면증이 되고 스트레스가 많이 쌓인다. 이게 공포에 의한 그 면역력이 떨어지는 것이고요. 사실은 추위, 더위도 그럴 수 있습니다. 날씨가 좀 따뜻해지면 우리 몸의 면역력은 좀 상당히 유지가 되는 편이고 추우면은 그거를 에너지를 추위를 막는 데 많이 쓰기 때문에 면역력이 떨어지는 것이거든요. 예. 여러 가지로 영양 부족도 되지 않게끔 잘 영양분을 잘 섭취를 하고 또 햇볕도 좀 잘 쏘여주고 일상생활을 잘 유지하고 즐거운 생활을 할 수 있으면 좋은데 이 즐거운 생활을 한다는 것은 이거 정신적으로 좀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들을 다 하고 좀 더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이런 면이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앞서 앵커가 말씀하신 것처럼 자가격리 기간 중에 특별한 치료 없이 그러니까 완치되신 분이 있었잖아요. 경북 경산에 사시는 40대 여성의 케이스인데 네. 이분의 말씀이 그래요. 충분히 쉬었다. 그리고 충분히 수면을 취했다. 그러니까 푹 자고 푹 쉬면서 자신의 어떤 개인 위생에 신경을 썼다라는 얘기고 뭐 더 이상 특별한 행동은 없더라고요. 뭐 스트레칭 정도 하셨다라고 하는데 지금 자가격리라는 것이 전파를 막기 위한 하나의 수단인데 이 자가격리 기간 동안 어떻게 지내야 되느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자신의 말씀하신 것처럼 면역력이 더 떨어지지 않게끔 충분히 휴식하는 것 이게 지금으로서는 가장 뭐 바람직한 방법이 아닐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제 날씨가 따뜻해지고 이제 봄이 되다 보니까 야외 활동이 늘어날 수 있는 상황이긴 한데 야외 활동을 어떤 식으로 하면 안전하게 그리고 또 컨디션을 유지하면서 야외 활동을 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도 관심이 좀 많으실 것 같습니다. 지금 외출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어디를 나가든 아마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야외에 있는 공원이나 뭐 한강길이나 이런 데를 마스크 없이 걸어 다녀도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많은 시간을 산보를 하면서 좀 즐겁게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이런 생활 태도가 중요할 것 같은데 아마 다들 무서워서 밖으로 안 나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을 그렇죠. 것이고 특히 이제 고령층인 경우는 그것마저도 집안에서 운동을 하시지 굳이 밖에 안 나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이라면은 그런 생활 태도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아까 얘기하다 보니까 제가 이걸 빠뜨렸는데 코로나 예방 목걸이 뭐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이산화 염소가 든 목걸이인데 이산화 염소라는 게 어떤 얘기인가요? 이게 아주 강력한 산화제고 살균제로 쓰이는 거라고 해요. 그래서 이 목걸이를 착용하고 있으면 주변으로 이 이산화염소라는 게 나와서 바이러스가 다가오다 죽는다라는 논리로 이 목걸이를 판매한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는데 네. 환경부에 의해서 어찌됐건 판매는 중단이 됐고요. 이게 강력한 살균 효과가 있다라고 말하는 건 목걸이가 바이러스를 막아준다라기보다는 그 목걸이를 착용하고 있는 사람에게 더 심각한 피해를 입힐 수도 있는 것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일본의 한 연구자가 이 이산화염소 목걸이를 연구를 했는데 바이러스 억제 효과 없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게 이 독성이 오히려 이 목걸이를 착용하고 있는 사람에게 더 안 좋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백 교수님, 이산화염소라는 게 위험한 거죠? 물론 독성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 염소라는 물질들은 사실은 물속에 있을 때 우리 수영장이나 이런 데서 감염이 안 되는 이유가 염소 농도가 상당수 있기 때문에 방어를 할 수 있는 것이지만 실제로 사람이 직접 접촉했을 때는 그 독성이 더 심하기 때문에 바이러스는 호흡기를 통해서 들어오지 몸을 통해서 들어오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사실은 가짜 뉴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수님, 지금 이제 많은 국민들께서 지금도 협조를 잘 해주시고 계시고 일상생활에서 여전히 신경을 많이 써주고 계시는데 마지막으로 지금 이 상황, 이런 시기에서 가장 신경 쓸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해주시죠.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나 뭐 노약자나 다 마스크를 쓰고 다니고 손 씻기든 개인 위생이 충분히 된다는 전제하에서 실제적으로 지금 방법이 없기 때문에 사회적인 거리두기 열심히 하시고 면역력이 떨어지지 않게끔 일상생활을 잘 영위하시고 숙면하시고 영양분 잘 섭취하는 것이 중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코로나19 관련 속보들 뉴스 특보로 전해드렸습니다. 곧바로 이어지는 뉴스룸에서 더 자세하게 코로나19 관련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